460억 원이 매년 사라집니다. 몽골 국고에서 쌀 수입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중국 쌀을 먹어야 합니까? 40년간 38번을 실패한 벼 재배.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포기한 불가능의 땅. 그런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실패하면 차관 자리 날아갑니다. 8개월 후 몽골 대통령이 황금빛 논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이 준 것은 벼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헥타르당 5.1톤, 완전미 93%. 세계가 불가능이라 말한 그곳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의 8개월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잔발체렌입니다. 몽골 식량농업부 차관으로 일한 지 8년째죠. 52세, 몽골 사람들은 저를 냉철한 관료라고 부릅니다. 감정보다 숫자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199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과정을 밟았습니다. 2년간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죠. 60년대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는지를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몽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저는 회의실에서 서류를 내려쳤습니다. 평생 그런 적 없었는데 말이죠. 460억 원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쌀 수입에 쓴 돈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명의 고위 관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농업부 기획관 바트멍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관님, 매년 듣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유목국가입니다. 쌀은 수입하면 되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입하면 된다고요? 지난 5년간 쌀 수입액이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고기보다 밥을 더 찾고 있어요. 10년 후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벼 재배를 시도하자는 겁니까? 차관님도 아시잖아요. 40년간 38번 실패했다는 거. 저는 책상 위 낡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1985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패 기록이었죠. 맞습니다. 38번 실패했어요. 소련 전문가들이 왔고, 중국 농업팀이 왔고, 일본 연구원들도 왔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하지만 우리가 시도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에 냉소가 퍼졌습니다. 기획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고요? 차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한국은 반도 국가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기후도 온화하죠. 우리는 연간 강수량이 250mm밖에 안 됩니다. 사막 수준이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강원도 대관령을 보십시오. 해발 800m 고랭지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서늘하고 벼 재배에 불리한 환경이죠. 하지만 그들은 1990년에 진보올벼라는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극조생종이에요. 생육기간이 짧고 추위에 강합니다.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자는 겁니까? 이미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님, 장관님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 KOPIA 센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어요. 6월 첫째 주에 전문가 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기획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39번째 실패는 정치적 자살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제가 집니다. 실패하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52세 관료가 커리어를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돌아보니 바트 수행이었어요. 몽골 최대 식품 유통사 대표죠. 그는 매년 쌀 수입으로 2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님,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차관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38번 실패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게 뻔해요. 그래서요? 쌀 수입은 안정적입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믿을 만한 루트가 확보돼 있죠.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합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업가입니다. 저는 공무원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다르죠.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익을 보지만 저는 국민을 봅니다. 460억 원은 숫자가 아니에요. 몽골의 자존심입니다. 바트 수행이 비웃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밥을 먹나요? 차관님, 이상주의는 젊은이들에게나 어울립니다.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방해할 거라는 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 도박을 했어. 무슨 일인데? 한국의 마지막 도움을 요청했어. 실패하면 내 커리어는 끝이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했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한국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8년 내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라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 됐잖아. 나는 그걸 믿고 싶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답지 않게 감성적이네요.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감정에 베팅하는 거야. 2023년 5월 22일, 저는 허브드주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800km 떨어진 곳이었죠. 도지사님,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3500제곱미터 규모의 시험 농지가 필요한데요.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벼 재배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관님, 농담이시죠? 허브드는 연간 강수량이 250mm도 안 됩니다.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1985년 소련팀도 여기서 시도했습니다. 6개월 만에 포기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한국팀이 옵니다. 도지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실패해도 놀라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한국팀이 오기까지 2주가 남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39번째 실패 기록에 제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1998년 서울에서 본 한강, 그 기적을 기억했거든요. 60년대 가난했던 나라가 3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8년 서울대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25년 전 젊은 제 모습이 거기 있었죠. 그때 저는 꿈꿨습니다. 몽골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 꿈에 다시 도전하는 거였습니다. 52세,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8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죠. 460억 원의 굴욕,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2500자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2023년 6월 3일, 저는 칭기스칸 국제공항 입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막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제 옆에는 간바트 박사가 서 있었죠. 차관님, 긴장되십니까? 68세 간바트 박사는 몽골 농업부에서 40년간 일한 전설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이력서에는 38번의 실패 기록만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차관님, 저는 40년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4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안경을 쓰고 회색 점퍼를 입었죠. 혹시 잠발체렌 차관님이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왔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이 굳은 살로 가득하다는 걸 느꼈어요. 관료의 손이 아니라 농부의 손이었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한국 자료를 읽었습니다. 38번의 실패 기록까지요. 이진우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실패는 데이터입니다. 38번의 실패가 있었기에 39번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간바트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40년간 아무도 그의 실패를 데이터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이진우 박사가 물었습니다. 허브드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차로 이틀입니다. 1800km예요. 가는 동안 환경을 관찰하겠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이진우 박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몽골은 정말 넓네요. 15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의 15배죠. 이렇게 넓은 땅에서 왜 쌀을 못 키웠을까요? 간바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연간 강수량이 서울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진우 박사가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밖 온도가 28도네요. 7월엔 35도는 넘겠군요. 실제로 38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은요? 12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 26도. 벼에겐 극한 환경이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진우 박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차관님은 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달라고요. 그럼 가능성은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러 온 겁니다. 첫날 밤 고비 사막 근처 게르에서 묵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진우 박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박사님, 별을 보십니까? 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제 아내가 물었어요. 왜 몽골까지 가냐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60년대 한국도 배고팠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기술 지원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48세면 한국에서 안정적인 자리에 계실 텐데 왜 이런 위험한 프로젝트를 맡으셨습니까?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물었어요. 아빠는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냐고요.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22년간 일했지만 제대로 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을 선택하신 겁니까? 네. 만약 여기서 성공하면 제 딸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다음 날 오후 허브드주에 도착했습니다. 3,500제곱미터 땅은 갈색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곳이었어요. 이진우 박사가 무릎을 꿇고 흙을 집었습니다. 김수진 박사, pH 측정해주세요. pH 8.5입니다. 강알칼리성이네요. 간바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38번 실패한 겁니다. 러시아 팀은 석회를 뿌렸고 중국 팀은 화학 비료를 투입했어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알칼리성으로 돌아갔죠. 이진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적 처방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토양 자체를 바꿔야 해요. 산성 유기비료를 2개월간 지속 투입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저녁 회의에서 이진우 박사가 일정을 적었습니다. 6월 토양 개량, 7월 육묘와 모내기, 9월 말 수확, 4개월 만에 수확까지 간다고요? 네. 진보올변은 극조생종입니다. 생육기간이 120일이에요. 간바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은요? 최소 3억 원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부 예산이 정확히 3억 원이라는 걸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3억 원으로 진행하시죠. 만약 초과되면 제가 책임집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바트 수행의 명함과 함께요. 차관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시작했어. 어때? 한국팀이 다릅니다.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당신 목소리가 25년 전 같아요. 서울에서 공부할 때처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460억 원의 굴욕을 끝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마지막 카드, 제대로 던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6월 10일 허브드주 시험 포장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8시간 거리를 주말마다 오가며 현장을 점검했어요. 차관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자 지역 주민들이 수군거렸죠. 40년간 38번 실패한 프로젝트에 고위 관료가 목을 거는 모습이 신기했던 겁니다. 첫 주 작업은 토양 개량이었습니다. 이진우 박사팀이 한국에서 가져온 산성 유기 비료가 트럭 3대 분량이었어요. 황산 암모늄 기반의 특수 비료였죠. 김수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비료는 천천히 토양과 반응하면서 pH를 낮춘다고 했어요. 러시아나 중국 팀이 쓴 속효성 비료와 달리 2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였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매일 새벽 현장에 나왔습니다. 68세 노인이 새벽 5시부터 흙을 만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40년의 실패를 끝내고 싶은 거구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60억 원이 매년 빠져나가는 굴욕을 끝내야 했죠. 가장 큰 난관은 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강이 30k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박철민 박사가 관계 전문가였는데 그가 계산한 결과 펌프와 배관 설치에만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물 없이는 시작도 못하지만 예산의 3분의 1을 펌프에 쓰면 나중에 부족할 게 뻔했죠. 이진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펌프 설치를 승인했어요. 나중 일은 나중에 해결하기로요. 6월 20일 드디어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30km 떨어진 논까지 파이프가 연결됐어요. 시운 전날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물이 파이프를 타고 올라왔죠. 그리고 마침내 논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손으로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만에 이 땅에 물이 고인 거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6월 25일 예산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펌프 설치비가 예상보다 20% 초과됐다는 거였습니다. 1억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다고요. 전체 예산 3억 원 중 이미 40%가 사라진 겁니다. 농업부 기획관 바트멍으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예산이 벌써 40% 소진됐다고 이러다가 중간에 중단해야 할 거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될까? 만약 예산이 바닥나면? 7월 첫째 주 육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4가지 품종의 벼씨를 모판에 뿌렸어요. 진보올벼, 오대벼, 상주벼, 철원오대벼였습니다. 이진우 박사는 진보올벼에 가장 큰 기대를 걸었어요. 1990년 강원도 대관령 고랭지용으로 개발된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서늘한 환경에 적응한 극조생종이라는 거였죠. 육묘 기간을 40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2530일이면 되지만 몽골은 기온이 낮아서 더 오래 키워야 한다고 했어요. 약한 모를 심으면 첫 추위에 바로 죽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현장에 내려가서 모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녹색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간바트 박사는 그 싹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광경이라고 했죠. 7월 중순, 바트 수행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논을 둘러봤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은 정치를 모르신다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수입업자들이 타격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가 이익이 먼저라고 개인 사업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죠. 바트 수행이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이 뭔가 방해할 거라는 걸요. 7월 25일, 드디어 모내기 날이 왔습니다. 40일간 키운 모가 15cm 정도 자랐어요. 이진우 박사가 모를 하나 뽑아 보여줬습니다. 뿌리가 하얗고 튼튼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소형 이양기로 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30cm 간격으로 주당 34포기씩 심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넓게 심느냐고요? 이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너무 촘촘히 심으면 햇빛과 영양분 경쟁이 생긴다고 수확량이 아니라 품질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머리에 각인됐습니다.
수확량이 아니라 품질. 우리는 싼 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쌀을 만드는 거였죠. 모내기가 끝났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3,500제곱미터 논이 녹색모로 가득 찼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별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논 한가운데 서서 말했어요. 40년 만이라고 이 땅에 벼가 심어진 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고, 몽골 땅에 벼가 심어졌다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어진 게 아니라 심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간바트 박사의 40년 안, 이진우 박사의 헌신, 그리고 품격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이번 프로젝트가 다른 이유라고 썼어요. 예산은 이미 절반이 넘게 소진됐습니다. 남은 건 1억 3천만 원뿐이었죠. 앞으로 2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미 씨앗은 뿌려졌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막에 뿌려진 씨앗, 이제 자라기만 하면 됐습니다. 2023년 8월 5일 허브드주에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기상청 예보를 보고 식은땀이 났어요. 향후 일주일간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밤 최저는 13도였죠. 일교차가 25도였어요. 저는 즉시 이진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대책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급히 허브드주로 내려갔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녹물 온도가 26도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2023도라고 했어요. 벼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잎이 조금씩 말라가는 게 보였죠. 간바트 박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40년간 목격한 실패의 시작이 이런 식이었다고 했어요. 이진우 박사가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펌프 가동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였어요. 물 공급량을 2배로 늘려서 녹물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요. 이진우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벼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죠. 8월 8일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기온이 37도를 찍었을 때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박철민 박사가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과열이라고 했죠. 펌프가 24시간 풀가동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펌프가 멈추면 벼는 3일 안에 죽습니다. 40년 만의 도전이 폭염 앞에 무너질 판이었어요. 8월 9일 아침 박철민 박사가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펌프 2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울란바토르 본부에 전화를 걸었죠. 농림부 차관보와 통화했습니다. 예산이 이미 60% 초과됐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득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1억 8천만 원이 이미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차관보는 냉정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처음부터 무리한 프로젝트였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39번째 실패가 될 것인가? 그때 이진우 박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해결하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개인 돈으로 펌프를 사겠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박사님 개인 돈을 왜 쓰냐고요. 이진우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는 돈보다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간바트 박사와 매일 새벽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저는 이진우 박사가 한국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집 담보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다고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물었어요. 정말 될 거냐고요. 이진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 68세 박사님이 40년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8세 한국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몽골 사막에서 벼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펌프는 3일 후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한 거였어요. 설치하는데 하루가 걸렸고
8월 13일부터 세 대의 펌프가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물 온도가 서서히 내려갔어요. 26도에서 24도로 다시 22도로 떨어졌죠.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 오후 3시, 기온이 마침내 38도를 찍었어요. 논물이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펌프가 풀가동 중인데도 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김수진 박사가 계산했습니다. 현재 증발 속도가 시간당 300리터라고 했어요. 펌프 공급량은 시간당 250리터였죠.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물을 나르겠다는 거였어요. 트럭으로 강에서 물을 떠다가 논에 붓는 겁니다. 박철민 박사가 반대했습니다. 30km를 왕복하면 한 번에 2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밤새 다니겠다고요. 간바트 박사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68세 노인과 48세 한국인이 팀을 이뤘어요. 저도 합류했습니다. 52세 차관이 밤에 물을 나른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저는 각오했죠. 그날 밤 8시, 우리는 트럭에 물탱크를 실었습니다. 200리터짜리 탱크 10개였어요. 이진우 박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간바트 박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 탔죠. 첫 번째 왕복에 2시간 10분이 걸렸습니다. 강에서 물을 채우고 논으로 돌아와 붓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하루 증발량 7,200리터를 채우려면 최소 4번은 왕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밤이 깊어 갈수록 몸은 지쳤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네 번째 물을 붓고 있을 때 현장 보조원 올진아가 나타났습니다. 28세 젊은 공무원이었죠. 그녀도 물통을 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을 나르는 일이었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죠. 8월 18일, 5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나르고 있을 때 트럭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박철민 박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버히트라고 했죠. 트럭도 한 개였던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이진우 박사는 달랐어요. 그는 트럭 옆에 서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걸어서 나르겠다고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물통을 지고 걸었습니다. 20리터 통을 어깨에 메고 5km를 걸었어요. 한 번 왕복에 40분, 우리는 5번을 걸었습니다. 새벽 5시, 마지막 물을 붓고 저는 논둑에 쓰러졌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헌신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이진우 박사도 제 옆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 지켰다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천만 원, 밤샘 노동, 물집 가득한 손. 이게 바로 헌신이구나 싶었죠. 8월 20일, 기상청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폭염이 끝나고 기온이 내려간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니, 버텼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것이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배웠죠. 2023년 8월 22일, 폭염은 끝났지만 우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현장에 도착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펌프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박철민 박사가 달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전원이 나갔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거냐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기는 들어오는데 펌프가 작동을 안 한다고 했죠. 이진우 박사가 펌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펌프로 연결되는 전원선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수진 박사가 잘린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칼로 자른 흔적이라고 했어요. 자연적으로 끊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자른 거였습니다. 간바트 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해 공작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다는 걸요. 저는 즉시 바트 수행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쌀 수입으로 200억 원을 버는 사람이었죠. 만약 우리가 성공하면 그의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전원선이 끊어진 건 사실이지만 누가 했는지 증명할 수 없었죠.
박철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부품을 주문해야 한다고 최소 3일은 걸린다고 했어요. 3일이면 논이 마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물을 나르겠다고요. 그날 밤 8시, 우리는 다시 트럭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올진아뿐만 아니라 김수진 박사와 박철민 박사도 함께했어요. 5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물리적 피로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 더 컸거든요.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밤 11시 두 번째 왕복을 마쳤을 때 논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마트 수행이었습니다. 그가 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이 무의미한 일을 계속하냐고요. 간바트 박사가 분노했습니다. 무의미하다니 40년간 꿈꿔온 일이라고 했어요. 바트 수행이 비웃었습니다. 40년간 38번 실패한 일이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죠. 이진우 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펌프 전원선을 자른 거냐고 물었어요. 바트 수행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죠. 전원선은 노후되면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몽골 국민이라고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어요. 바트 수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량 주권보다 현실을 보라고 했죠. 몽골은 목축 국가라고 쌀은 수입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바트 수행이 비웃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밥을 먹냐고 반문했죠. 간바트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싼 쌀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자랑스러운 쌀을 만들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수입쌀보다 비싸도 사람들이 사는 쌀이라고 했죠. 그게 우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바트 수행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에 창문을 내리고 말했어요. 3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그때까지 벼가 살아있을지 보자고 했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올진아가 물었어요. 정말 3일을 버틸 수 있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버틸 게 아니라 버텨야 한다고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된다고 말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밤마다 물을 날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8월 25일 새벽 3일째 되는 날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네 번째 물을 나르고 있을 때 제 다리가 풀려서 쓰러졌거든요. 간바트 박사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진우 박사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올진아와 김수진 박사가 제 물통을 나눠들었습니다. 우리는 5명이 물통을 나눠 날랐어요. 한 사람당 부담은 줄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8월 26일 아침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박철민 박사가 하루 종일 펌프를 수리했고 저녁 6시에 마침내 펌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모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쓰러졌죠. 5일간의 밤 노동이 우리 모두를 지쳐 떨어뜨렸던 겁니다. 저는 논둑에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헌신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간바트 박사가 제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40년의 후회가 이제 의미로 바뀔 것 같다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460억 원의 굴욕이 자존심으로 바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25년 전 서울에서 공부할 때처럼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연간 강수량 250mm, 여름 최고 기온 38도, 최저 기온 13도, 알칼리성 토양 pH 8.5. 모든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8월 27일, 저는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책상 위에 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엔 바트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농업부 기획관 바트멍흐였죠. 차관님, 예산이 80% 초과됐습니다. 긴급 보고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압박이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죠. 펌프 고장, 방해 공작, 예산 초과. 삼중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쏟아부은 이진우 박사가 있었고 40년을 기다린 간바트 박사가 있었고 사직까지 각오한 올진아가 있었으니까요. 밤의 약속, 우리는 지켰습니다. 이제 낮에 전쟁이 남았어요. 2023년 8월 28일, 저는 울란바토르 농림부 본청으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장관 주재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 옆에는 기획관 바트멍으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바트 수행이 있었죠. 장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허브드주 벼 재배 프로젝트 현황 보고서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초 예산 3억 원에서 현재 5억 4천만 원이 집행됐다고 180% 초과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바트멍으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40년간 38번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이번에도 실패 확률이 높다고 말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벼는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9월 말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죠. 바트 수행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쌀 수입 시장 분석 자료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돼 있다고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관, 솔직히 말해보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00%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이미 모내기를 마쳤고 벼가 자라고 있다고 말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예산 낭비라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트멍으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권고안이었어요. 9월 5일까지 현장을 정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수확인데 중단하라는 거였죠. 저는 항의했습니다. 장관님,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9월 말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어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죠. 만약 실패하면 정부 전체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억 4천만 원, 이진우 박사의 5천만 원, 밤마다 물을 나른 시간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트 수행이 걸어왔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처음부터 무리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로비한 거냐고 물었죠. 그가 웃었습니다. 로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40년간 38번 실패한 프로젝트에 더 이상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허브드주로 돌아갔습니다. 간바트 박사와 이진우 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정부의 중단 권고안을 말했습니다. 9월 5일까지 현장을 정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간바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끝이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진우 박사가 서류를 읽고 말했습니다. 권고라고 했죠. 명령이 아니라요. 간바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이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권고는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 방침을 거부하자는 거냐고 물었죠. 이진우 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관님, 정치적 결정은 차관님이 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농업적 판단으로는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약 계속하다가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끝입니다. 장관도 차관보도 모두가 저를 비난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지금 포기하면 이진우 박사의 5천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간바트 박사의 40년은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논둑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어요. 초록빛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이삭이 나올 때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새벽 5시, 간바트 박사가 논에 나왔습니다.
40년간 습관이라고 했어요.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바트 박사가 벼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는 40년간 실패했어요. 38번의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39번째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정했습니다. 계속하기로요. 정부 권고를 무시하기로 했죠. 제 커리어보다 이 사람들의 헌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9월 1일, 저는 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프로젝트를 계속하겠다는 거였습니다. 9월 5일 철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고 명시했죠.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관, 정치적 자살이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결정했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올지나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제가 모든 걸 떠안겠다고 했어요. 올지나가 웃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9월 3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서 우리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밤에 물 나르는 우리 모습을 찍어서 올렸던 겁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52세 차관과 68세 박사, 48세 한국인, 사막에서 약속을 지키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냉소적이었습니다. 또 실패할 텐데 왜 저러나 40년 실패했는데 아직도 안 포기하나 같은 댓글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게 진짜 헌신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부는 왜 방해하나 같은 댓글이 늘어났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반응했습니다.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약속 지키기, 해시태그 몽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9월 5일, 정부가 정한 철수 날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논에 있었어요. 그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트럭 5대가 논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허브드주 주민들이었습니다. 총 30명 정도 됐죠.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 농민이라고 SNS에서 당신들 이야기를 봤다고 말했어요. 도와주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도우려 하냐고요?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몽골 사람이라고 40년간 실패한 걸 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을 보고 생각했다고 한 번 더 해볼 만하다고 했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부는 우리를 막았지만 국민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3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논을 관리했습니다. 9월 5일, 철수 명령을 거부한 날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2023년 9월 7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트 수행이 논에 나타난 거예요. 그는 우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경계했죠. 또 방해하러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가 간바트 박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바트 수행이 사과한다고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SNS를 봤다고 사람들의 댓글을 읽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했죠. 자신이 놓친 게 뭔지를요. 간바트 박사가 물었습니다. 뭘 놓쳤냐고요? 바트 수행이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자신은 이익만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함께하자고 말했어요. 바트 수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자신의 유통망으로 이 쌀을 팔겠다고 했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겠다고 싸게 팔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겁니다. 9월 10일, 드디어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단단한 녹색 이삭이 고개를 들었어요. 간바트 박사가 이삭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40년 만이라고 40년 만에 이삭을 본다고 했죠. 저는 그 이삭을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약속이 피었습니다였어요.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성공하는구나. 몽골의 기적이다. 이게 진짜 자존심이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9월 15일 몽골 대통령이 현장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성공 가능성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수학 전인데 너무 일찍 주목받는 것 같았거든요. 9월 25일 논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이던 이삭이 노랗게 그리고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이진우 박사가 이삭을 따서 확인했습니다. 알갱이가 꽉 찼다고 했어요. 수확 준비가 됐다고 했죠. 9월 28일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몽골 농림부 차관보, 한국농촌진흥청장, 기자 50명, 그리고 허브드주 주민 200명이 모였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죠. 차관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다고 40년간 38번 실패한 후 마침내 39번째에 도전한다고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60년 전만 해도 쌀이 부족한 나라였다고 하지만 농부들의 헌신으로 지금은 자급자족한다고 했어요. 몽골도 가능하다고 말했죠. 드디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소형 콤바인이 논에 들어갔어요. 기계가 벼를 베고 탈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쌀이 쏟아져 나왔죠. 간바트 박사가 그 쌀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묵직했다고 말했어요. 진짜 쌀이라고, 몽골 땅에서 난 진짜 쌀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확이 끝나고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수진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총 수확량은 3,500제곱미터에서 1,785kg이라고 했습니다. 헥타르로 환산하면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5.1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평균이 5.3톤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이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몽골의 혹독한 환경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매우 우수하다고, 더 중요한 건 품질이라고 말했죠. 품질 검사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농산물 품질 전문가가 발표했어요. 완전미 비율 93%라고 했습니다. 단백질 함량 7.2%, 아밀로스 함량 19.5%, 모두 우수한 범위라고 했죠. 이 정도면 중국산은 물론이고 한국산과도 당당히 비교할 수 있는 품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쌀이 아니라 프리미엄 쌀이라는 거였어요. 바트 수행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 쌀을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겠다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5,000투구릭이라고 했습니다. 수입쌀보다 20% 비쌌어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몽골의 자존심이라고, 가치가 있다고 했죠. 일주일 후 쌀이 울란바토르 시장에 나왔습니다. 포장에는 몽골 최초 국산 쌀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첫날 1톤이 완판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샀어요. 한 시민이 인터뷰했습니다. 비싸지만 산다고, 이건 쌀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말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우리쌀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10월 5일 몽골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보며 말했어요. 기술이 국경을 넘을 때 진정한 친구가 생긴다고,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현장에서 선언했습니다. 내년에는 10헥타르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5년 내에 식량 자급률 3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이진우 박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몽골 정부 최고 공로 훈장이었어요. 이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진짜 영웅은 40년을 포기하지 않은 간바트 박사라고 했죠. 대통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관, 당신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다고,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대답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진우 박사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간바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거라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다만 헌신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460억 원의 굴욕은 끝났다고, 이제 몽골은 자존심을 되찾았다고요. 5.1톤의 기적.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식량 독립 선언이었죠. 2024년 2월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우리 프로젝트를 혁신 농업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배우러 찾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주말마다 허브드주에 내려갑니다. 2024년 10헥타르 논을 보러요. 감바트 박사는 69세가 됐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논에 나갑니다. 이진우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매달 한 번씩 방문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몽골 국민들은 이제 우리 쌀을 먹고 있습니다. 비싸지만 자랑스럽게요. 이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5년 현재 몽골은 50헥타르 규모로 벼 재배를 확대했습니다. 5년 내 식량 자급률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도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K농업의 진짜 위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